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무역 결제 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죠? 음, 특별히 이제 그 송금 결제 방식으로 바로 서류나 물품과의 교환을 통해서 어,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 있었다. 그죠? 그래서 뭐 TT라든지 MT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대금을 전달해주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고,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단순 송금 결제 방식이다, Payment in Advance다, 선불과 같은 것이다 이것이죠. 요즘 뭐 전자 결제는 여러분들 전자 상거래는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으로 그 물건 사고 이런 것들은 거의 단순 송금 방식이죠. 돈을 물건 보고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이 택배로 오잖아요. 그죠?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단순 송금 결제 방식이고, 그다음에 현물 인도 방식도 마찬가지고 서류 인도 결제 방식도 마찬가지. 이 전부 다 뭐예요? 송금 방식으로, 단순 송금 방식으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서류를, 무역은 서류기 때문에 서류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서류를 인도하고 난 후에 이제 서류 인도에 따라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에, 서류 인도 결제 방식이다. 서류 인도 결제 방식이다. 그다음에 이제 국제 팩토링을 잠깐 살펴봤고, 그다음에 펄페이팅 하는 거. 그래서 팩터가 하는 일이 있고 펄페이터가 하는 일이 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팩터와 펄페이팅은 주로 이제 그 중간에서 팩터나 펄페이팅 하는 금융기관들이 이제 그 수출자가 발행한 채권을 확보하고 그 채권을 다시 이제 그 수입업자에게 넘겨주면서 대금을 받는, 그죠?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팩토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출 팩터의 그 대금 횟수를 보증해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용 위험이 굉장히 제거되는 그런 이제 좋은 점이 있죠. 그죠? 수입 팩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입 같은 경우는 수입자 같은 경우 수입 팩터가 지급을 보증해줬기 때문에 뭐 신용으로 구매를 하게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금융기관들이 개입함으로써 채권, 다시 말해서 수출자의 채권을 중간에서 금융기관 사이에서 뭐 어느 정도 홀딩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수출자는 선불받는 효과가 있고 수입업자는 후불로 지급하는 그런 어떤 효과가 또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수출 팩터, 수입 팩터가 여러 가지로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채권을 이제 그 채권을 그 저기 매입하는 형태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신용을 제공해 주는 것과 마치 똑같다. 포페이팅도 그 어음을 받아가지고 수출자가 발행한 어음을 할인해 주는 형태로 해가지고 대금을 지급하고 그 할인된 어음을 가지고 다시 수입업자에게 넘겨서 대금을 상환받는 그런 형태를 취하는 게 볼페이팅이다. 그죠? 볼페이팅이다. 그래서 뭐 여기 그다음에 이제 추심 결제 방식. 그 금융기관이 개입해서 이제 그 수출자가 발행하는 환음에 대해서 추심해주는 역할을 금융기관이 한다 이거죠. 추심을 해주는 금융 역할을 금융기관이 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컬렉팅 해가지고 돈 주세요라고 금융기관이 수입업자에게 수출자가 제공한 환음과 선적서류를 근거로 해서 그 대금을 계속 받아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거꾸로 역으로 수출자 편에서 이제 수입자 편으로 은행을 통해서 대금을 오게끔 만드는 거, 컬렉팅, 추심이죠. 그러나 은행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폴페이팅이나 팩터 같은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의 신용 파트에 있어서는 책임지는 부분이 있지만은 이 추심 방식은 금융기관은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은 추심만 해줄 뿐입니다. 돈을 전달해주는 역할하고 서류를 전달해주고 돈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중간에서 할 뿐이다. 그에 비해서 신용장은 뭡니까? 수입업자의 의뢰에 의해서 수입업자의 의뢰를 받은 그 수입업자 거래은행이 신용장 발행은행이 되고,
신용장 발행은행이 수입업자의 의뢰에 의해서 그 수출 대금을 수출자에게 지급을 약속하는 서류가 신용장이다. 약속은 약속인데 조건부 약속이다. 그래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다 주면 뭡니까? 다 갖추면 수출자가 다 갖추어서 환음을 발행하면은 그 환음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약속, 지급하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신용장이다, 신용장이다. 이것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신용장은요, 이제 신용장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데, 신용장은 대금 지급을 누구에게 한다 그랬죠? 신용장 발행은행이 그 발행은행이 수출자에게 대금 지급을 약속하는 것이죠. 그죠? 대금 지급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용장 거래의 경우 발행은행이 그 전체를 주도하는 그런 이제 형태를 취합니다. 신용장 발행은행이 제일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한번 그 신용장은 일단 여러분들 신용장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보면 이제 신용장에 대해서 한번 이제 신용장에 대해서 보면 개념하고 성질을 보면은 개념은 내가 설명했죠. 그죠? 수입업자의 거래은행, 신용장 발행은행이 조건부로 수출자에게 대금 지급을 약속하는 것이 신용장이다. 그런 것이고, 그럼 신용장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 이게 이제 지난 시간 여기까지 했고, 성질은 여러분들 그 신용장 발행은행이 대금 지급 약속이잖아요. 신용장 그거잖아요. 근데 이 대금 지급 약속은 소위 말해서 독립성을 갖는다 이거죠. 이거는 매매 계약에 대해서 독립성을 갖는다. 매매 계약과 상관없는 약속이다. 여러분 계약이 뭡니까? 자, 여러분들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에게 신용장을 발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게 발행은행이 돼 가지고 신용장을 이제 그 발행을 한 거죠. 발행했는데 이 발행은 대금 지급 약속이죠. 반대급부는 뭡니까? 서류 제공입니다. 서류 제공과 대금 지급 약속이라는 두 가지의 약속을 수출자와 발행은행 사이에 한 거예요. 여기 신용장 관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매매 계약은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관계죠. 이 둘 사이의 관계죠. 근데 신용장은 뭐예요? 발행은행과 수출자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계약의 당사자가 다르죠. 매매 계약은 수출자 수입자고 신용장은 엄격하게 말하면 수출자와 발행은행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게 계약 관계거든요. 사실은 둘 다. 그러므로 이 계약과 이 계약은 어떻습니까? 엄연히 다른 계약이다. 왜? 계약의 당사자가 다르잖아. 그죠? 여기서 매매 계약에서 대금 지급을 약속한 거는 수입업자입니다. 근데 이 신용장 거래에서 대금 지급 약속한 거는 뭐예요? 발행은행입니다. 그래서 대금 지급 약속 당사자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수출자에 대해서. 물론 같은 대금이지만 그래서 계약의 당사자가 다르기 때문에 매매 계약과는 독립성을 갖는다 이거죠. 매매 계약과 상관없이 물론 그 내용대로 다 하지만 내용은 같지만 대금 지급 약속 자체는 뭡니까? 은행이 독자적으로 하는 독립성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예. 그 다음에 서류를 제공하면은 수출자가 서류를 제공하면은 그걸 보고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류에 대해서 대금 지급한다. 대금 지급한다 이거죠. 물건을 보고 대금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은행은 물건을 봐도 모르고 보지도 않습니다. 뭐만 보면 됩니까? 수출자가 가져오는 제공하는 서류만 보면 됩니다. 그 서류는 수출자가 다 만들었죠. 그죠? 그 어디에 의거해서 만들었습니까? 신용장 내용에 의거해서 다 획득한 서류들이란 말이에요. 신용장 내용에 의거해서 매매 계약에서 정해진 대로 수출자는 자기 할 바를 다 이행을 함으로써 획득되는 서류들이거든요. 그 서류들은 신용장에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어떤 서류를 하라고. 그러면 그런 서류를 제시하면은 그 발행은행은 그 서류에 의해서 대금을 지급하죠. 그래서 현물을 보고 대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수출자가 제공하는 서류를 보고 대금을 지급한다는 의미에서 독립성과 함께 추상성을 갖고 있다. 추상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독립성과 추상성 두 가지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걸 갖다 우리는 신용장의 뭐예요? 독립 추상성이다. 이렇게 신용장은 독립 추상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성질이. 만약에 이 독립 추상성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용장 거래는 존재할 수 없다 이거죠.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은행이 물건 다 확인하고 대금 준다. 할 수 없죠.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은행은 서류만 보고 합니다. 예, 서류만 맞으면 물건 형태라도 돈 줍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서류와 다른 물건을 선적하고 난 후에 서류는 정확히 해냈다. 그럼 은행은 서류 보고 대금 줍니다. 그 뒤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그 뒤 문제는 실제로 물건이 다른 물건이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입업자가 수출자에게 계약의 내용은 다른 거니까 계약의 내용은 다른 물건을 하시니까 수입업자가 수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지 계약 위반을 이야기를 하겠죠. 서류는 맞으면 엄격하게 은행은 돈 주면 자기 금 끝납니다. 대금은 그 회물을 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신용장 거래에 사기가 개입하는 경우가 그런 겁니다. 예. 수출자와 수입자가 짜고 친단 말이에요. 예. 서류만 맞춰라. 물건은 이 아무거나 보내내 다 받을게. 그리고 물건은 아무거나 보내고 서류만 맞춰가지고 뭐합니까? 그렇게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위조를 하든지 해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 받고 튀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사기가 개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그 1970년대 율산이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율산 그룹이라고. 그 신용장 사기를 했었죠. 그때. 예.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예. 그래서 사기가 개입될 수 있지만 그거는 정말 빈대 잡으려도 초과상관 태우는 거 똑같아요. 그거 잡다가는 신용장 거래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만 있을 수 있어. 아주 특수한 경우만 그렇게 사기를 칠 수 있어. 사기 쳐도 나중에 다 걸려. 예. 그러므로 신용장 독립추상성에 의해서 신용장 거래는 유지가 된다. 독립추상성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신용장은 중요한 성격이죠, 이게. 그죠? 예. 그러면은 신용장의 효용은 어떻게 되느냐? 유효성. 장단점이 뭐냐 이거죠. 장단점이 뭐냐? 자, 여러분들 수출자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수출자 입장과 수입자 입장으로 나누어서 한번 봅시다. 수출자 입장에서 수출자는요, 여기서 수출자는 신용장 거래에서 당사자 이름이 뭐냐? 베니피셜입니다. 베니피셜 뭡니까? 수익장. 가장 이익을 많이 누리는 사람은 수출자입니다. 신용장 거래를 하면은요,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수출자입니다. 그래서 수출자의 신용장 거래 당사자 명칭은 뭐예요? 베니피셜이 수익자입니다. 수익이 가장 많이 누리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렇게 신용장이 발행돼가지고 도착하면은 수출자는 그때서야 뭡니까? 이행을 시작하잖아요. 이행을 시작할 때요, 이 신용장은요, 받은 신용장은 굉장한 뭐가 됩니까? 담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신용장 받은 신용장을 가지고 그걸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장기 저리로 융자도 막 해줍니다. 이거 대금 지급이 확실하니까. 대금 지급 약속이 확실하니까 신용장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금 지급도 받을 수 있고 이 신용장을 담보로 해가지고 부품도 조달할 수 있고 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가장 큰 이익을 보죠. 그리고 자기가 정확하게만 이행하면 대금 지급이 확실하게 보장이 돼 있죠. 수출자는 가장 큰 이익을 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대금
대금 횟수가 뭡니까? 확실하죠. 대금 횟수 확실하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수출자는 뭡니까? 서류 갖춰가 주기만 하면 바로 대금 받잖아요. 그래서 대금, 신속한 대금 횟수입니다. 이거 마침 선불 받는 거와 똑같아. 수출자 입장에서. 물건이 도착도 안 했는데 서류만 다 되면 바로 돈 받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수출자는요, 옛날에는 여러분들 우리나라 무역을 진행할 때는 무역 진흥 정책을 막 펼, 지금도 무역 진흥하지만 신용장을 가져가면요 VIP 대우입니다. 은행에서도. 예. 뭐 대운직이 확실하니까. 수입업자가 발행해준 신용장을 들고 은행 금융기관에 가져가면 무역금융 막 해줬습니다. 엄청 저리로 막 해줬어요. 예. 혜택을 많이 줬죠. 수출 장려하려고. 굉장히 큰 이익이죠. 이게. 수출자 입장에서. 그죠? 예. 그 다음에 이게 매매계약 체결해놨잖아요. 신용장이 발행돼 보면 수입업자는 매매계약 체결 폐지도 잘 못해. 왜? 신용장 은행이 개입돼 있기 때문에. 다른 당사자 개입돼가 지금 약속을 새로 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매매계약 취소를 함부로 못해. 수입업자는. 수출자는 확실한 확실하게 매매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거래 끝날 때까지. 그죠? 그 다음에 무역금융 혜택을 얼마든지 볼 수 있어. 나라에서 너무 많은 무역금융을 주니까.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무역금융을 주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신용자니까. 대금지급 확보 확실하니까. 그 수입업자는 그러면 장점이 없냐? 있습니다. 신용장 지급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요, 수출자는 매매계약 협상에서 이니시티브를 자기가 집니다. 우선권을 자기가 갖고 있죠. 왜? 신용장 발행을 해가지고 수출자에게 많은 이득을 주게 된 거니까 매매계약 협상할 때 신용장 베이스로 대금 결제해 줄게 이러면 뭡니까? 다른 조건에서 여러 가지 유리하게 주장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결제 조건 이 신용장이기 때문에 신용장이므로 협상 우선권이 있습니다. 협상 우위. 대금지급 확실하니까 협상 우위를 지닙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신용장에는 일자가 분명합니다. 분명한 일자가 있어요. 선적 일자 언제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해야 되니까 수출자가.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게 지켜진다. 확실히 지켜진다. 그래서 뭐 선적 일자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지켜집니다. 수출자는 그대로 안 하면 대금지급 못 받으니까 서류에 표시된 일자대로 탁탁탁탁 맞게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운송 서류를 받으면은 운송 서류를 수령하면은 대금 지급과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이 수령하면은 바로 재매가 갔습니다. 네. 그래서 운송 서류가 먼저 수입하고 돈은 나중에 주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어음 발행 양식에 따라서 다른데 뭐 인수 기한부 어음으로 받았다. 그러면 뭐 먼저 서류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받을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바로 재매각이 가능하므로 사실은 그 외상으로 수입하는 것 같습니다. 외상으로. 그 외상 기간 동안에 은행이 홀딩해 주는 거지. 신용 공유해 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이 수입업자도 이런 이점이 있고 수출자도 이점이 있는 그런 거래입니다. 근데 그럼 단점은 뭐냐? 단점은 비용이 비쌉니다. 거래 비용이 신용장 거래를 위한 서비스를 은행으로도 이용하려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드는 게 가장 큰 단점이죠. 네. 비용이 이만큼 주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유효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 거래 당사자는 그럼 누구냐? 요게 이제 앞에 했는 내용인데 다시 한 번 더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습해 주겠습니다. 이거 시험에 납니다. 네. 신용장 거래 당사자는 시험에 납니다. 아까 내가 지난 시간에 신용장 거래 당사자를 다 설명을 그 기본적인 건 다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 당사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한 대로 수출자가 있죠. 수입자가 있습니다. 둘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니까 매매계약 내에 결제 조건은 뭐다? 신용장으로 한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있게 됐어요. 그러면은 수입업자는 뭐 한다 그랬습니까? 자기 거래은행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뭐 대구의 K사고 이게 윤옥의 P사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면 네, 책임되면 윤옥의 P사는 수입업자잖아요. 자기 거래은행 윤옥에 있는 맨하탄 뱅크 신용장 발행 뭐라 하죠? 의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의뢰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입업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신용장 발행 의뢰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플리컨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발행 의뢰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신용장 거래에서는 수입업자를 신용장 발행 의뢰인이라고 하고 신용장 발행 의뢰인에서 윤영 맨하탄 뱅크는 신용장을 발행하잖아요. 그죠? 신용장을 발행하잖아요. 그래서 이 은행을 신용장 발행은행이라고 해요. 또는 개설은행이야. 이걸 영어로 하면 오프닝 뱅크야. 아이고. 오픈했다고. 오프닝 뱅크라고 이야기해요. 신용장 발행은행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신용장을 발행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대구은행은 수출자와 거래관계에 있어. 그죠? 대구은행에게 보냅니다. 왜 보냅니까? 신용장 전달해 주라고. 네. 그래서 신용장이 도착했음을 통지해 줍니다. 통지. 네. 신용장 도착 통지를 해 주는 거죠. 전달해 주는 거죠. 전달. 그래서 이 대구은행은 이때 이 전달해주고 통지해주기 때문에 통지은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통지은행이라고 이야기해요. 통지은행. 신용장의 통지은행이다. 통지은행. 신용장의 그 통지은행은 advising bank다. advising bank라고 해요. 통지은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통지를 해주죠. 해주면 수출자는 뭡니까? 신용장을 받았잖아요. 받아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수익자라고 해요. 수익자. beneficiary다. 이렇게 수익자라고 해요. 수출자는 수익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수입업자는 신용장 발행 의뢰인이 되고 신용장 거래에서 이 수입업자 의뢰를 받아가지고 신용장을 발행해주는 은행은 신용장 발행은행 오프닝 뱅크가 되고 이 오프닝 뱅크가 신용장을 통지해주라고 의뢰 통지를 하라고 전달해주는 은행 발행은행에 의해서 신용장 통지은행으로 지정된 은행을 우리 통지은행이라고 해요. 통지하는 은행. 그죠? 그리고 수출자는 통지된 신용장을 받는 순간 뭡니까? 신용장 거래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이 거래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보기 때문에 수익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신용장 거래에서 가장 중요 당사자는 누구냐 하면요. 중요 당사자는 가장 중요한 당사자는 역시 뭐예요? 발행은행이죠. 발행은행. 그죠? 발행은행입니다. 발행은행입니다. 발행은행과 그 다음에 수익자 두 사람이 가장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거래 당사자 가운데 중요한 게 이제 발행의뢰인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발행은행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수익자가 중요합니다. 이 중요 당사자죠. 근데 여러분들 발행은행 왜 중요합니까? 대금 지급을 약속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신용장 거래 전체를 다 그 사실은 끌고 가는 은행은 끌고 가는 당사자는 이 발행은행입니다. 신용장 발행은행이 중요한 일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 신용장을 받았어. 근데 수출자 딱 보니까 이 발행은행 못 믿겠어. 여러분들 유료 맨하탄 은행 같으면 믿지.
근데 어디 이름도 없는 은행에서 신용장을 발행을 했단 말이에요. 수출자 받아보니까 뭐야 이거. 내가 이거 이 은행 못 믿겠어.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의 어느 국가로 수출을 했는데 아프리카 어느 국가에서 자기네 은행을 통해서 자기 그 아프리카에 있는 은행이 발행 은행이 돼 있어. 아프리카 은행 못 믿겠다 이거지 나는. 그럴 때 이 수출자는 수입업자한테 뭘 요구할 수 있느냐면요. 확인 은행을 한 개 더 한 개 더 확인 은행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인 은행이 뭐냐면요. 한 번 더 대금 지급 약속해 주는 거야. 확인 은행이. 이제 아프리카 은행 못 믿겠잖아요. 근데 한국에 있는 어떤 은행을 믿을 수 있잖아요. 그죠? 믿을 수 있잖아요. 믿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 한국에 있는 은행을 어떻게 합니까? 한국에 있는 은행을 믿을 수 있으니까 확인 은행으로 한 번 더 그 지정을 하는 거죠. 한 번 더 지정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수출자 요구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 있는 신한은행이 믿을만 우리는 잘 아니까 믿을만한데 신한은행으로 하여금 확인 한 번 더 하게도 이러면 아프리카 은행하고 신한은행 이야기해가지고 또는 수입업자 이야기해가지고 확인은행이라는 은행을 한 개 더 지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 확인은행은 만약에 발행은행이 대금 지급 안 하면 확인은행이 대금 지급하겠다는 확인은행이 있어. 확인은행. 이거는 제2의 발행은행입니다. 똑같아요. 제2의 발행은행과 같아. 확인은행. 한 개 더 대금 지급을 약속했는 거죠. 한 개 더. 그래서 이런 당사자들이 중요 당사자예요. 그래서 이제 확인은행도 중요 당사자가 되는 거죠. 대금 지급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당사자들이 중요 당사자입니다. 어쨌든 신용장이 통지가 됐으면 통지된 신용장을 받은 그러니까 신용장을 받은 수익자는 뭘 만들죠? 선적 서류를 만듭니다. 이 선적 서류는 신용장상 명시된 서류죠. 또는 요구된 서류죠. 서류를 만듭니다. 그죠? 이런 서류를 만듭니다. 자, 가장 먼저가 뭐냐면요, 이제 운송 서류입니다. 운송 서류인데 이 운송 서류 가운데 이제 주로 해상 운송이건 BL 선화증권을 많이 신용장에서 요구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보험 서류죠. 보험 서류죠. 그죠? 그 보험 증권. 이 운송하는 물품에 대한 보험에 부부했다는 보험 서류를 갖추는 거죠.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주로 상업송장. 그죠? 이게 중요 서류들입니다. 보통. 그리고 플러스 뭐예요? 추가 서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신용장에 요구하는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어요. 주로 이제 뭐 원산지 증명서 또는 뭐 품질 증명서 또는 수량 증명서 뭐 이런 기타 서류들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요구되는 추가 서류하고 운송 서류 이 세 가지하고 다 합치고 다 해다가 플러스 뭐를 발행한다 했죠? 이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 또는 신용장 의뢰할 때 발행은행이 책임지는 금액, 대금 지급을 책임지는 금액, 또 수출자가 받아야 될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의 환음을 발행합니다. 환음을 발행하죠. 네. 그래서 이 환음하고 예를 들어서 뭐 100만 불이면 100만 불어치. 그죠? 이것도 뭐 100만 불짜리다. 100만 불이다. 100만 불짜리 뭐예요? 환음을 발행합니다. 그죠? 환음을 발행합니다. 환음을 발행하면 이 환음이 발행되는 형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환음이 발행되는 형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일람 출국이 있고 기한부 음이 있어요. 두 가지 형태로 발행될 수가 있어요. 이건 매매계약이 정해진 대로 신용장에서 발행될 때 정하겠죠. 일람 출국 어음을 하든지 기한부 어음을 하든지 정하겠죠. 일람 출국 어음은 뭐냐면요. 이 어음 자체가 100만 불짜리 어음을 이 서류학교 발행을 하잖아요. 하면은 발행해가지고 은행에 제시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서류가 맞으면 돈 바로 줘야 됩니다.
그 이걸 at site다. at site. 일람 출급이다. 그다음에 기한보험은 유산세라고 이야기하는데 유산세를 보통 어떻게 하면은 뭐 30일, 60일, 90일 days at site 이렇게 딱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고 난 후에 본후 30일, 60일, 90일 어느 일자든 간에 정해진 후 지급입니다. 그래서 이 기한보험은 30일, 60일, 90일 후에 정해진 기간 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게 기한보험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한 형태로 발행이 됩니다. 의무는.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일람출급 의무로 발행이 됐다. 일람출급 의무로 발행됐다 그러면은 바로 보자마자 은행이 돈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 신용장 발행은행이 보자마자 바로 대금 지급할 은행을 지정해 줍니다. 내 일람출급 의무로 발행됐으니 네가 예를 들어서 뭐 대구은행을 다시 한번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 보통 대구은행을 다시 지정합니다. 통지은행을 다시 대구은행에 가져가라. 가져가면 대구은행에서 바로 돈 줄 것이다. 그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이제 이때 일람출급 어음에 대해서 어음을 제시할 때 대금 지급하면은 대금 지급하는 은행으로 지명되면 이 은행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지급은행이다 이렇게. 페이멘트다. 여러분 통지할 때는 대구은행은 통지은행이었어요. 근데 통지해주고 나중에 서류 다 갖춰 다시 대구은행에 가져가지고 일람출급 어음 발행해서 돈 주세요라고 할 때 돈 줘라라고 이 발행은행이 딱 미리 지정해 놓으면은 그러니까 이 일람출급 어음 할 때 발행은행이 네가 대금 지급받을 은행이 어디라고 정해 줍니다. 이 일람출급 발행되면은 거기 가져가면 돼. 그 주로 이제 어딘지 대구은행을 다시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대구은행은 처음에 통지할 때는 통지은행이고 이 서류 다 가지고 일람출급 해가지고 돈 줄 때는 뭡니까? 지급은행의 역할을 합니다. 지급은행의 역할을 합니다. 예, 지급은행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기한보험으로 발행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기한보험은 어떻게 결제하느냐면요. 이제 그 기한보험을 발행을 이 서류와 함께 기한부로 발행이 되잖아요. 기한부로 발행이 되면은 바로 돈 주는 게 아니고 정해진 기간 후에 주는 거 아니에요? 30일, 60일, 90일 후에 주는 거니까 일단 기한보험을 받아 은행이. 그러다 억셉트한다 그래. 인수하고 선적 서류 다 맞으면 인수를 해. 하고 난 뒤에 은행이 그 서류를 홀딩하고 있다가 며칠 후에 30일 후에 돈 주는 조건이에요. 이 어음은. 예. 그래서 일단 은행이 받는 걸 갖다 우리는 인수라고 해요. 인수. accept예요. 그래서 이게 어음을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어음하고 서류를 그냥 받아주는 은행. 예. 일치하는 서류와 은행에서 일치하는 서류와 기한부 어음을 받아주는 은행. 받아줬다가 30일 후에 주기로 돼 있는 그 받아주는 은행을 우리는 뭐라고 하지? 인수은행이라고 해요. 인수은행이라고. 그래서 이걸 accepting bank라고 해요. accepting bank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게 인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30일, 60일 후에 어떻게 됩니까? 돈을 줍니다. 예. 인수은행이 어음을 인수하고 난 후에 accept 도장을 찍고 난 후에 은행에서 홀딩하고 있으면서 뭡니까? 30일, 60일, 90일 후에 정해진 기간 후에 뭡니까? 이 은행이 돈을 주고 서류를 보내가지고 돈을 다시 돌려받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 인수은행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어느 은행도 지명이 없고 제3의 어떤 은행에 가져가도 선적 서류가 맞으면은 대금 지급 된다 라고 돼 있어. 그럼 반드시 대구은행 안 가도 돼. 그죠? 그러면은 제3의 모든 은행이 지급을 약속하고 있으면 이거는 이때 이 은행 지급해주는 은행 매입은행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 뭐 대구은행이 될 수도 있겠고 다른 은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처 자기가 아무도 찾아가면 돼. 그걸 갖다 우리는 negotiating 뱅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매입은행이라고 이야기해요. 보통은 여러분들 서류를 매입한다 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어음이
일람 출금이든 기한부든 관계없이 뭐예요. 매입은행이 가져가면 다 해줍니다. 그거는. 매입은행은 자유롭게 매입을 해줘요. 이거 물 기한부로 받을 땐 기한부로 해주고 일람부로 일만부로 받을 때 자유롭게 해주는 매입. 신용장 거래 당사자들이 거의 다 뭐 더 있습니다. 레미팅 뱅크도 더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거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예. 신용장 거래 당사자는 이건 시험에 납니다. 이건 시험에 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다 그 잘 잘 이해하고 머리에 넣어둬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뒤에 보면은 신용장 거래 과정이 있잖아요. 당사자 있고 참나 진짜 신용장 거래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거래 과정이 있잖아요. 거래 과정은 내가 설명한 내용대로입니다. 그대로 이 내용의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매매 계약하고 의뢰하고 통지하고 그다음에 지급인수 매입하고 서류 보내가 상환받고 수입업자에게 보내서 다시 상환받고 그죠? 수입업자는 받은 서류로 물건을 인수하는 형태로 그죠? 그대로 진행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거래 과정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흐름도 해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매매계약 체결해가지고 환원 발송하고 신용장 발행하고 이런 거 순서대로 다 해놨습니다. 그림 다 그려놨습니다, 여러분들. 그 그림을 여러분 보시면 매입 인수 지급은행도 있고 통지은행도 다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익혀야 됩니다. 이 그림의 내용을 익혀야 됩니다. 그래 당사자와 거래 과정을 한꺼번에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림이다. 그림이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신용장 거래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다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서류 아닙니까? 서류. 이 서류가 중요하잖아요. 신용장 거래는 서류 거래잖아요. 그죠? 예. 이 서류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서류들이 신용장 조건과 일치해야 되죠.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해야 돼. 예, 누가? 이 수익자, 수출자는. 예. 근데 여러분들 일치하냐 안 하냐를 누가 봅니까? 은행이 봅니다. 보고 신용장 조건에 딱 다 일치하는 서류들이네. 내용도 일치하고 그 다음에 종류도 일치하고 딱 맞네. 라고 했을 때 대금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서류만 보고 돈을 주니까 은행이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를 해요. 그래서 글자 하나 틀려도 대금 지급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혹시 그 같은 내용인데도 타이핑이 대문자 소문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P를 쓰는데 T를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오탈자 되는 것까지 어떻게 됩니까? 전부 T 잡아갖고 대금 지급 안 해주면은 신용장 거래가 좌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수출자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완벽하게 거울 보는 것처럼 일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우리는 엄격 일치의 원칙이다. 무슨 원칙? 엄격 일치의 원칙이다. 엄격 일치 원칙이다. 이거는 신용장 조건과 서류 내용 종류가 어떻습니까? 완벽하게 일치해야 된다. 완벽하게 일치해야 된다. 그걸 엄격 일치 원칙입니다. 그래야 은행에서 돈 준다 이거지. 예, 그 엄격 일치 원칙이라고 하고 그거는 실무적으로 너무 심하다 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은행들이 보고 이게 맞네. 실질적으로 맞네. 예. 뭐 대지를 갖다가 가축으로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내용을 보니까 대지야. 그 표현만 가축으로 돼 있어. 근데 가축이니까 안 된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거래가 진행이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대지가 맞으면 가축해놓고 밑에 종류 보면은 뭐 무슨 돼지고기 무슨 돼지고 무슨 돼지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가축이란 말이 돼지고기하고 돼지기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거절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 그랬으니까
그렇게 틀린 거는 좀 인정해줘라. 실제적으로 맞으면 인정해줘라라는 게 상당일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현실을 반영한 거고 이거는 원칙이죠. 원칙으로는 뭡니까? 언격일치가 맞죠. 맞는데 현실적으로 뭡니까? 실제로 맞으면은 맞다고 해줘라. 대금지급 해줘라. 그래서 은행이 그런 케이스들을 모아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약간 틀린데도 인정해준 그런 그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글자는 틀리거나 뭐 틀린데도 인정해줬어. 근데 실제로 맞아. 그렇게 인정해준 사례들을 모아가지고 은행들이 세계 은행들이 모아서 사례 집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그거를 뭡니까? 서류 심사하는 기준으로 배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실무적으로 많이 그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뭐야 이 서류가 중요하잖아요. 서류가 중요하잖아요. 서류 가운데 가장 핵심은 뭡니까? 운송 서류입니다. 이게 핵심. 서류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운송 서류예요. 예. 자, 운송 서류 가운데 가장 많이 쓰는 건 뭐예요? BL. 예, BL. 선화증권이에요. 그럼 선화증권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보통 선화증권에서는 주로 이제 그 선화증권의 내용을 보면은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선화증권의 조건들을 보면은 신용장상 결제 허용되는 선화증권을 보면은요, 주로 이제 그 여러분들 교재에 이게 신용장 통계 규칙에 나와 있거든요, 그죠? 나와 있거든요. 예. 그걸 갖다 우리는 이제 수리되는 운송 서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대표적인 선화증권입니다. 수리된다는 건 은행이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돈 준다는 얘기예요. 이런 서류는. 그래서 이제 선화증권은 종류가 많잖아요. 그 종류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제 주로 이제 그 선화증권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BL에서 다른 서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가장 중심축이 되는 것이 선화증권인데 먼저 이제 운송인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 운송인이 누군가 BL을 발행해주는 운송인이 누군가 운송인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 분명해야 돼 표시가. 이거 뭐 선화증권 발행했는데 이거 누가 운송인인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서 은행에서 돈 안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운송인 표시는 발행인 표시거든요. 선화증권 발행인 표시거든요. 발행이 잘 표시가 되어줘요. 그러니까 운송회사, 선박회사 이름이 잘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온보드 표시가 있어야 돼요. 이 온보드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이 온보드는요, 온보드는 물품을 본선에다가 적재했다는 표시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물품을 본선에 적재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운송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준비가 다 됐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온보드가 안 돼 있고 부두에 있는 건 뭡니까? 아니 적재가 안 됐으니까 어느 선박이 적재될지도 모르고 확정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물건이 어느 선박에 실을지 확실하지 정해진 선박이 따로 있는데 다른 선박에 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잘못 선적이 되면 이 선화증권이 이상한 선화증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은행에서 요구하는 대금 결제해주는 서류들 그 선화증권은요 온보드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 이거는 어느 선박에 적재했다는 게 분명히 표시가 나와야 돼. 분명히 그러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그 선박에다가 적재가 됐음을 온보드 됐음을 표시하는 서류를 해야 된다며. 온보드 표시가 돼. 분명히 실었다. 온보드 했다라는 표시를 받아와야 됩니다. 누구의 선박 회사로부터. 그래서 온보드 표시가 있는 서류여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풀셋 돼야 돼요. 세 통으로 발행이 돼줘야 된다. 풀세트로 발행이 돼줘야 된다는 것이고, 이게 이제 원본이 세 통으로 발행이 됩니다. 그죠? 예, 원본이 세 통으로 발행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션 선화증권은 해상 운송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오션 표시, 오션 비ll 오브 레이딩 돼야 돼. 오션. 해상 선화증권이라는 것을 분명히 표시를 해줘야 돼. 육상에도 뭐 선화증권 비슷하게 발행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온보드 돼야 되고 선박에 실어야 되고 오션 해상 선박에 실어야 된다. 그죠? 실었다는 표시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 증권 발행 일자가 잘 돼 있어야 돼. 증권을 언제 발행했는지
발행인이 누군지 언제 발행했는지가 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선적항과 양육항 표시가 돼 있습니다. 네, 선적항 양육항 표시가 돼 있어야 돼. 네, 표시가 돼 있어야 돼. 보통 이 정도의 요건을 갖추면 어떻습니까? 요건을 다 신용장 요건에 맞게 갖추면은 수리해 줍니다. 이 결제 허용이 된단 말이에요. 허용이 된단 말이에요. 네. 자, 이제 여러분들 선화증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서류도 있어요. 이게 이제 BL의 요건이고, 그다음에 이제 BL 말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은요, 복합운송 서류도 있어요. 복합운송 서류도 있어요. 복합운송 서류의 경우에도 선화증권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선화증권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거의 다 담고 있습니다. 예, 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복합운송이니까 온보드 없겠죠? 오션 없겠죠? 그죠? 그런 거 빼고 이 저기 그 복합운송 증권 서류도 이제 수리해주는 조건입니다. 수리해주는 운송서류입니다. 운송서류인데 이 복합운송서류도 역시 발행인이 중요하고요. 발행인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합운송 뭡니까? 이거는 2 내지 3 종류의 운송수단으로 운송하는 거잖아요. 이거 복합운송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육상, 해상, 항공 이게 막 섞여서 운송이 되는 경우죠, 그죠? 네. 그때 발행되는 서류를 복합운송 서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유엔 협약이 있습니다. 복합운송 증권이라는 유엔 협약이 있어요. 그 협약에 의해서 이제 복합운송 서류가 발행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발행이 누구냐면 이게 운송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발행인이 단일 책임지는 Uniform Liability System 있었죠, 그죠? 네. 운송이 책임이 있어서 복합운송이 이 누군지를 표시하고 그 운송인이 전체적으로 책임지는 그런 운송 서류, 그런 복합 운송 서류의 경우에 우리는 이제 그 은행에서 수리해주는 복합 운송 서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해상 선화증권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항공 운송이죠, 항공 운송. 이건 에어엘비다. 복합운송은 이제 멀티모달 CTD, Combined Transport Document (CTD), Combined Transport Document 복합운송 증권이라고 이야기하고 항공운송 에어웨비. 항공운송은 이거 항공운송 화물 수탁증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앞에서 내가 한번 그 운송할 때도 이야기했었죠. 이거는 뭡니까? 선화증권하고 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죠, 그죠? 네. 이거는 그냥 운송 계약이 체결해준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사실은 뭐 물건을 상징하는 건 아닙니다. 알지만 항공운송 회사에서 발행된 항공화물 수탁증인 에어웨일빌도 은행에서 대금 결제해 줍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항공화물 수탁증도 이게 다만 뭐예요? 선화증권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이 제3자에게 재매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물건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고 그 사람만에게 물건을 줍니다. 주기 때문에 재매각할 수 없어요. 이거는 선화증권하고 다르죠. 복합운송 증권도 재매각할 수는 없습니다. 네. 선화증권만 뭐예요? 재매각이 가능합니다. 서류로 물건이 오고 있는데도 선화증권 먼저 도착했으면 그걸 다른 사람이 제3자에게 재매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선화증권 특징이죠. 유통이 가능하죠. 이건 유통이 안 됩니다. 복합운송, 항공운송. 유통은 안 되지만 은행에서 절차상으로 대금 지급은 해주는 운송서류다. 네. 그 다음에 육상운송 서류. 네, 운송서류. 우리 앞에서 했었죠. 그 운송론 할 때, 그죠? CMR이라든지 CIM. 이것도 뭐예요? 은행에서 수리해주는 서류입니다. 그죠? 은행에서 수리해주는. 그 다음에 이제 우편 수령증도 있어요. 5번째로 우편 수령증. 물건을 이제 우편으로 보내고 난 후에 우편 수령증이 있죠. 그죠? 네. 자, 뭐 이런 서류들은 다 뭐 은행에서 요건이 되면은 다
이렇게 대금 지급해주는 운송 서류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은 이런 내용의 운송 서류들을 볼 때 이제 검토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 책에 나와 있는데 점검사항이 뭐냐면 누가 물품을 선적했는가, 그러니까 송화인이 누구냐가 분명히 운송서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 실제로 선적했는 게 맞나, 실제로 운송수단에 실었는 게 맞나, 선박에 온보드 했는 게 맞나, 트럭에 실은 게 맞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아, 실제로 실었다. 그죠? 뭐 언제 실었노? 언제 선적했노? 하는 게 나와 있어야 되고, 출발지는 어디고 도착지는 어디냐? 하는 게 나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운송인, 발행인, 이 서류의 발행인, 운송인이 서명했나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죠? 그 정도로 한 5가지 정도를 뭡니까? 주로 이제 그 대금 지급하는 어떤 그 요건을 점검할 때 보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쭉 다 했습니다.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C웨이 비일하는 것도 해상 운송장도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뭐 선화증권하고 수리 조건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복합운송 주선인이 발행하는 선화증권도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그 선화증권도 뭡니까? 수리를 해주죠. 그죠? 피아타 BL. 그죠? 피아타 BL. 쭉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서류죠. 그죠? 보험 서류. 보험 서류는요, 보험 증권이나 보험 서류 다 됩니다. 보험 증권은 폴리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 운송 서류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보험 서류. 보험 증권도 되고 보험 증명서도 됩니다. 증권은 뭐냐면은 보험에 가입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가입했다고 발행해 준 게 증권이고요. 증명서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포괄보험 켜가지고 그 전체 금액에 대해서 보험이 미리 듭니다. 내가 1년 동안 한 1억 불 정도 수출할 거니까 1억 불 전체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주고 1억 불을 한꺼번에 다 수출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쪼갈라서 수출하는 경우 있잖아요. 1000만 불, 10번을 보내기로 했다. 이러면은 전체 보험을 들어주고 그 매 할 때마다 뭐예요? 증명서를 발행해줘요. 본 물건은 1억 그 들었던 본래 보험 있잖아요. 그죠? 그 보험에 의해서 보험에 들은 것에 의해서 1000만 불어치 물건에 대한 보험에 들었음을 증명합니다라고 증명서를 발행해 줍니다. 그래서 뭐 본래 들었는 1억 불 전체 보험이 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뭐예요? 수출할 때마다 보험 증명서를 발행해 주는 데 그것도 뭐 보험이 들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름은 증명서로 Certificate of Insurance 하거든요. 보험 증명서라고 이야기하고, 보험 증권은 인슈런스 폴리시거든요. 증권이거든요. 이거는 매 거래할 때마다 발행되는 증권이고, 그때 발행. 증명서는 전체적으로 발행해 놓고 부분 이렇게 할 때마다 간단하게 증명서를 발행해 하는 것도 증명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두 개 다 뭡니까? 은행에서 다 받아줍니다. 다 받아주죠. 그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보험을 청약하는 슬립이라든지 카바노트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아닙니다. 그건 보험 서류가 아니에요. 그거는 보험을 들기 위한 중간에 그 자기네들이 보험회사끼리 또는 보험 계약자하고 보험사 사이에 이루어지는 뭐예요? 거래,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실무상으로 이루어지는 서류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은행에서 받아주지 않죠. 보험 증권 아니면 증명서래야 받아준다. 그죠? 그렇게 보면 되고, 보통 그럼 보험 부부 금액은 앞에서 우리 이야기한 대로 CIF 경우에는 CIP 같은 경우는 보험이 I가 들어있으니까 보험에 이제 그 수출자가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서류 경우에는 110% 그죠? 희망 이익 10% 포함해가지고 110% 이상으로 보험에 들어줘야 된다. 그죠? 그리고 보험 증권에는 부호 범위가 표시되어 있어요. A, B, C 중 어떤 거냐. 그래서 CIF 계약의 경우에는 C가 기본입니다. C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아무 말 없으면 C로 들은 걸로 봅니다. 근데 이제 CIP 같은 경우에는 복합운송 같은 경우에 A로 아무 말 없으면 A로 들은 걸로 봅니다. 그렇게 이번에 그 인코톰스에서 규정이 됐었죠. 그다음 세 번째로 이제 상업송장입니다. 상업송장의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상업송장에 나와 있는 물건에 대한 운송이고 상업송장에 나온 물건을 보험에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운송서류나 보험증권에 나와 있는 물품의 종류나 내용, 그 양이나 금액이 상업송장과 일치해야 됩니다. 그 상업송장은 수출자가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물건을 얼마큼 수출했음을 나타내는
그 상세한 내용이 상업송장에 다 들어있어요. 그 이 내용과 운송서류 내용, 그러니까 뭐 선화증권이라든지 운송서류 내용과 보험증권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완벽하게 일치해야 됩니다. 예. 상업송장의 내용과 다르게 보험에 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수출자 물건을 이만큼 보냈다는데 보험 요만큼 들면 됩니까? 안 되죠. 그거는. 그럼 보험증권 안 받아줍니다. 은행에서. 그러므로 상업송장은 수출자가 작성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전부 다 운송서류나 보험증권에 다 그대로 다 들어갑니다. 다 그대로 들어가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상업송장이 어떻게 보면은 내용상으로는 가장 뭡니까? 중요한 내용을 다 담고 있고 대금 청구서입니다. 이게 몇 개를 단가 얼마에 몇 개를 수출하니까 금액이 전체 얼마입니다라는 것을 다 표시를 해주는 게 상업송장이고, 물품의 종류가 다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이 상업송장입니다. 그러므로 물품 명세가 다 들어있으므로 물품의 명세에 따라서 운송돼야 되고 물품 명세에 맞는 물건을 보험에 들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죠? 그러므로 상업송장은 굉장히 중요한 서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뭐 여러 품질검 증명서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서류들은 이제 뭐 요구하는 대로 주로 이제 공공기관에서 많이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발행하는 서류를 많이 요청합니다. 뭐 패킹 리스트도 뭐 따로 그죠? 포장해 물건이 많으니까 패킹 리스트 내라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증명서들은 기타 서류들은 주로 정부 공공기관에서 이제 그 증명을 해주는 그런 서류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거는 그 정부 금융기관에 가서 이제 받아야 됩니다. 자, 요만큼 하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조금 강의를 하고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 할 내용이 이제 환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역 클레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면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종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기말 시험을 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면 여러분들 언제든 다시 질문을 주시고,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내는데 언제든지 물으세요. 묻고 내가 문제 나온다 하는 거는 그 문제 나옵니다. 신용장 거래 오늘 한 문제 당사자, 그죠? 이거 시험에 납니다. 나니까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긴 시간 동안 수강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세요. 수고했습니다.